당사자 인적사항인데 인적사항은 신분증을 보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누구를 더 조심해야 되겠어요? 매도인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매도인이 남은 물건 팔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매수인이 돈 내놓고 사기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매도인을 주의해야 됩니다. 매도인은 그래서 신분증만 보는 게 아니라 매도인은 신분증 보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의 소유자인지 보고 등기필 정보까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매도인의 경우. 매수인은 신분증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의 표시. 이 물건의 표시는 소재지를 적는 데 따라서 주소 적는 게 인적사항 주소 적을 때는 도로명 주소를 적고요. 물건의 표시에 주소 적을 때는 소재지를 적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하려면 주소를 2번 적어요. 집원 주소는 물건의 표시에 적고 맨 밑에 또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적을 때는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물건의 인도 일시. 이게 물건의 인도 일시, 시험에는 뭐 이게 그냥 물건의 인도 일시라고만 알면 되는데 현업에서는 제가 사고 나는 걸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31일 이거 발음이 헷갈리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30일 날 이사를 들어갔는데 아직 그 살고 있는 사람 이사 가려고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난 내일이라고 들었다 부동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일. 그래서 이런 건 최소한 이사하기 한 열흘 전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주로 카카오톡이 더 낫겠죠. 문자 메시지는 안 받았다 할 수도 있으니까 카카오톡도 30일 뭐 오전 11시 잔금 시각 알고 계시죠? 뭐 이삿짐 차는 어디에 어느 회사에 부르셨나요? 뭐 이렇게 물음표 해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예,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읽었군요, 문자를. 그 답변을 항상 받아야 되고 답변을 안 받으면 전화해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이런 거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루 더 그 다음날 이사를 하니까 이삿짐 차에다가 맡겨놨다가 짐 다시 싣고 오니까 한 100만 원, 50만 원 이상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관 비용도 내야 되고 또 바로 그 다음날 못하고 자기들 이사 안 잡힌 날 하려고 하니까 한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여간에 잠자고 한 거 누가 그 배상해 주냐고요. 그 개업공회사는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았어요. 100몇십만 원 되는 거. 이거 오히려 손해배상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책임이 소재가 있는지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거 항상 이사하기 한 열흘 전에 체크해야 돼요. 이사 시각. 그 처음 이사하는 분은 11시에 이사 잔금 시각이라고 하면은 짐을 다 빼는 시각이잖아, 이게. 그럼 차는 새벽에 한 6시, 7시 불러야 돼요. 이삿짐 차는. 저도 이사 새벽에 잠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이사할 때. 이사 시각이 보통 10시, 11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미리 새벽부터 짐 다 싸야 되죠? 근데 11시에 잔금 시각이라고 하니까 처음 이사하는 세댁은 11시에 이삿짐 차 불러가지고 오후까지 짐 다 싸니까 대기료 50만 원 더 내라고 하니까 그건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논란 여지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 있어서 짐 다 안 싸니까 뭐 벌써 들어올 사람은 차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돈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제가 돈 물어준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미리 잘 해야 된다고요. 인도 일시 시각이 언젠지. 이 동시행하기가 동시행해야 되는데 임대차라면 동시행하는 게 쉽지가 않죠. 딱 동시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136페이지 권리 이전 내용인데 주로 이제 현업에서 뭐 권리 이전 내용들이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게 대출을 안고 대출을 승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통은 매수 측에서는 대출 승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매도 측은 또 승계를 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20억짜리를 통매매 중개를 했는데 20억인데 대출이 15억이 돼 있어요. 7년짜리 받았대요. 금리가 7년이니까 좀 더 싸겠죠. 근데 이게 한 2년 만에 팔아가지고 갚으려고 하니까 아직 5년 남았잖아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몇 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 중도 상환 수수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나와서 안 되겠다, 계약 못 하겠다. 매수인은 또 자기는 승계 못 받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 내 중개보수에서 1,000만 원 떼주겠다. 이렇게 더 사랑한 사람이 맨날 손해보는 거예요. 협상하면. 부부간에도 벼랑 끝 전술을 하면 뭐 이거 안 들어주면 이혼하겠다 이러면 할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네 잘못했어 소리 안 하면 이혼하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잘못했다 하니까 그럼 뭐 잘못했는데 뭔데 모르겠다. 나 뭐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하라고 해서 했다 이러니까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뭘 잘못했다고 하냐. 진정으로 반성을 안 해서 이혼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자꾸 그러면 또 약한 사람이 그 진정으로 가면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협상이 이게 가장 부동산에서 어려운 게 협상이에요. 협상 조정하는 게 이게 가장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남들이 볼 때는 이게 합의문 작성하는 게 금방 되는 것 같지만 뭐 한 명은 1억 아니면 절대 안 팔겠다. 매수인은 또 500만 원 안 깎아주면 안 사겠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개업관계사가 그럼 아니 내 중개보수에서 그냥 200만 원 뭐 한 50만 원 대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면 반반 양보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쉽게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딱 보고 누가 더 사고 싶어 하는지 누가 더 팔고 싶은지 그걸 빨리 파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쪽을 공략해야 돼요. 꼭 사고 싶은 마음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불리하게 해도 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조금 깎아주셔야 됩니다. 그냥은 잘 요즘은 부른 것보다는 조금 더 깎아줘야 계약이 성사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부동산 현업에 나가서. 자, 그래서 권리 이전 내용, 뭐 대출을 안고 할 건지, 그 인수할 건지 이런 거, 나무 정원수 뽑아갈 건지 그런 거는 굳이 뭐 정원석 같은 거 정원수는 뽑아갈 건지 물을 필요는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팔아야 되는데 또 나무 뽑아가겠다 이렇게 하면 가격을 깎아야 되겠죠. 그 나무 가격만큼.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 가격. 계약서에는 거래 가격을 기재합니다. 확인 설명할 때는 거래 예정 가격을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도 기재했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급 장소 및 지급 시기를 표시한다. 시험에 매매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여야 한다. X입니다. 반드시 나눠서 지급할 필요는 없죠. 일시불로 다 사도 되잖아요. 또 임대차 같은 경우는 중도금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중도금을 지급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도금을 지급해야 계약을 깰 수가 없잖아요. 해제를.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도금 지급하러 오기 싫다고 하면 중간에 중도금 넣자 하면 뭐 매수냐 매도냐 아이 번거롭게 그냥 잔금 처리자 이러면 그러면 지금 계약금 이거 가지고 절반은 중도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계약금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계약금이고 500만 원 중도금으로 하기로 한다 하면 중도금이에요. 그러면 계약 깰 수가 없는 거죠. 가급적인 계약이 안 깨져야 된다고요. 해제돼 버리면 중개보수 받기가 어렵다고요. 그 다음에 대금을 표시할 때는 단위 면적당 금액을 표시하고 수량 매매를 원할 시에는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함을 표시해야 한다가 아니라 표시 뭐 할 수 있겠죠. 그냥 아무 말, 요즘은 단위 면적당 금액 이런 걸 잘 안 적어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아파트 같은 걸 단위 면적당 금액 잘 안 적잖아요. 토지 같은 거 주로 이제 평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있죠. 토지 같은 경우 토지에 주로 단위 면적당 금액을 많이 적더라고요. 근데 판례는 단위 면적당 금액을 기재하였다면 당연히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인정된다. 이런 시험이 나오는데 X입니다. 그게 가격 산정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면 필지매매다. 그래서 대부분은 필지매매로 인정이 되고요. 판례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확실하게 인정받으려면 이게 실제 청량에서 면적이 부족하면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특약으로 명확하게 해야만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재판해봐야 알아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 필지 매매인지. 그래서 면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감액 청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금은 정약금, 위약금,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데 통상 10%고요.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통상적으로 지금 서울에서 10억짜리인데 거래하면서 계약금 1억이라고 적었어요. 계약서에 1억이라고 계약금을 적고 1억 계약금은. 근데 오늘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어서 1,000만 원 주고 나머지 계약금 9천만 원 내일 아침에 통장에 입금시키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 썼어요. 근데 쓰고 나가면서 왠지 팔았는데 좀 손해본 느낌 들어서 세 군데 내놨었어요. 부동산에 팔아달라고. 그래서 옆에 부동산에 저 1억에 팔았는데 잘 팔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나는 11억 받아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옆에 그래서 옆에는 11억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윤누는 얼마 받아줄 수 있냐 보니까 나는 12억 받아줄 수 있다. 팔았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팔리지도 않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1,000만 원 받았는데 1,000만 원 물어주더라도 1,000만 원 물어주면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못해서 2,000만 원 차라리 물어주고
내가 10여 개 받아줄게 이러니까 그 말에 또 솔깃해가지고 바로 은행에 통장 폐쇄시켜버리고 아침에 입금돼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은행 입금 안 되게 통장 해지해버리고 해지 통보했어요. 계약 깨겠다. 그 1,000만 원 더 돌려주겠다. 이러니까 매수인은 1,000만 원 더 주는 거 안 된다. 1억 1,000 더 달라라고 소송했어요. 이게 해약금이 계약 금액만큼을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2억이 해약금이 아니에요. 이게 계약금을 1억 찍었다 하더라도 계약 금액만큼이 1억이 해약금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받은 돈이잖아요. 받은 돈 돌려주는 거예요. 계약 금액만큼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요. 그래서 해약금 1억 준 돈 1,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 돌려달라고 소송했는데 대법원에서는 8,700만 원인가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이론적으로 보면 1억 1,000만 원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에 단 소송비, 변호사비 빼준 거예요. 소송하면 항상 변호사비만큼은 빼줘요. 다 돌려주라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큼을 해약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안 그래 버리면 이거 계약을 법의 안정성이 위협받잖아. 이게 계약금 조금만 나머지 내일 준다 하고 조금 뭐 1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내일 주겠다 해놓고 계약 깨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판례가 이런 경우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큼을 해약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자, 중도금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중도금 이행 착수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깰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뭐 필요할 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등기 약정을 추가할 수도 있다. 이중매매 방지, 배임죄 구성 가능성이 있다. 지금 최근에 판례가 나왔어요. 13억 뭐 한 5천만 원에 상가를 팔았어요. 근데 누가 또 15억 준다고 하네 옆에서. 그래서 15억에 중도금까지 받고 15억에 다시 이중매매 해버렸다고요. 그 이중매매 해가지고 먼저 15억 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버리면 그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판 사람은 배임죄로 징역 2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사기죄로 징역 4년 합해서 6년 받았어요. 사기는 뭘 사기냐면은 대출을 매출 전표를 부풀려가지고 영업 실적이 많은 것처럼 해서 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아 먹었다고. 그래서 사기죄로 4년 받았어요. 계속 저 혼자 막 그냥 끊고 있는 거예요. 뭐 현금으로 사러 왔다 해가지고 매출 전표 현금은 그 없잖아요. 전부도 현금 냈다 하니까 그 팔아먹을 사람들은 일부러 허위 매출 전표 많이 끊는다고. 권리금 많이 받으려면 뭐 매출액이 뭐 권리금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매출액이 얼마인지 물을 거 아니에요. 순이익이 얼마냐. 그럼 물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전표를 허위로 엄청나게 많이 끊었더라고. 카드도 또 끊었더라고. 카드 하나 가지고 다 끊었더라고. 자기 카드 가지고 끊었나 봐요. 매출 전표. 계속 사먹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식당 같은 거 인수할 때 무조건 뭐 매출액이 얼마다 한다고 그 말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실사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모텔이나 뭐 이거 식당이나 이런 거는 금방 그 매출 전표만 믿을 게 아니고 모텔은 하루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모텔 같은 거는 일주일을 조사해야 돼. 일주일. 모텔은 언제 최고 많이 와요? 무슨 요일 날? 금요일 최고 비싸대. 일요일이 싸더라고. 오히려 일요일 날. 일요일은 집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요일 날 간 사람 별로 없다고. 일요일 날은 오히려 일요일이 최고 싸요. 그게 대실료 이런 게. 그러니까 일요일, 토요일, 요일별로 다 그걸 봐야 돼. 손님 오는 걸. 그래야 일주일만 다 거기 24시간 알바 세워가지고 차 들어가는 거 다 체크하라고 하면 금방 얼마인지 알 수 있다고요? 왜 차 안 타고 그냥 들어가요? 보통은 차 타고 많이 가죠. 그러니까 항상 실사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잔금입니다. 잔금. 보통 우리나라의 관행이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통장으로 입금시키고요. 잔금은 통장에 입금 잘 안 시킵니다. 현업에서. 왜냐면 동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임대차면 세입자 또 내줘야 되잖아요. 돈 찾아가지고 은행 가서 찾아와서 수표 잘못 입금시키려면 찾지도 못하죠. 당일날.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잔금은 그날 현금을 가져옵니다. 물론 뭐 수표 100만 원짜리 이런 거는 가져오겠죠. 1000만 원짜리까지도 가져올 수 있어요. 수표. 그것도 그냥 평일이면 바로 해가지고 입금시켜버리면 이사하고 이러면은 그것도 뭐 가짜 수표 내면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사는 요즘은 일요일 날 많이 해요. 평일 날 많이 해요. 그래서 이삿짐 차도 평일이 비싸요. 일요일 날은 싸요. 일요일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왜냐하면 금액이 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수표 같은 거 가지고 그게 위조된 수표인지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없잖아. 은행에 바로 입금시켜야 되는데 받아가지고. 그래서 11시 정도 이사를 하면은 오후 끝나기 전에 그 가짜 수표 이런 건 다 들통나잖아요. 그 은행에 입금시키면. 받아가지고 결국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일날 이사해요. 이사도 일요일날이 최고 싸다고요. 토요일날도 싸고. 이삿짐 요즘 토요일 일요일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평일날 해요. 왜냐면 돈이 크기 때문에. 왜 은행 문 열었을 때 이사도 최고 이제 비싼 게 이사하기 좋은 날, 평일날. 이사하기 좋은 날이 달력에 있더라고. 그 부동산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손 없는 날 참, 이사하면 손 없는 날 해가. 저는 손 있는 날만 해봐가지고, 손 없는 날은, 왜냐면 이사비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몇십만 원 차이 나니까, 굳이 뭐 손 없는 날, 저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손 있는 날만 했어요. 그 손 없는 날 비싸요. 그리고 평일이 비싸고, 이사 비용도. 이 잔금 지급이 우리나라는 동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동시행은 원칙적으로 하면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거하고 돈 주고 받는 게 동시행인데 매수인이 불리하죠? 선의행을 하고 있다고요. 먼저 잔금 치른다고 등기 서류만 받고 그래서 가짜 서류 받고 가짜 서류 주고 잔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 예탁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 앞에 아까 134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4번 이거 안 했는데 인지 첨부를 안 해도 계약 효력은 발생하고요. 인지는 언제 첨부해요? 등기할 때 첨부하죠. 인지세. 인지세 그 10억 밑으로는 15만 원, 10억 넘으면 뭐 35만 원인가 그래요. 그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죠. 인지세 세율은 세법에서도 우표처럼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인지세. 그거는 계약 효력과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고 24시간 안에 계약을 깰 경우 계약권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게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네에는 있어요. 혹시 24시간 안에 깨면 돌려줘야 된다. 그런 말 없죠. 대법원에서 대법원 공보판사가 나와서 설명까지 했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 말 했다고. 동네에는 있나 봐요. 24시간 안에 깼으면 금방 마음 바뀌어가지고 계약금 주고 돌아서서 마음 바뀌면 달라면 돌려줘야 된다. 안 줘도 돼요. 돈 받는 순간 그때부터는 안 줘도 돼요. 원칙적으로. 자, 그 다음에 137페이지 잔금 지불 시 매도인으로부터 확보해야 되는 서류 주민등록증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죠. 매도용 인감증명서 유효기간만 3개월입니다. 인감증명법상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매도용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이라는 말이 아마 등기법 시행규칙인가 있을 거예요. 개별법에 있고요. 인감증명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6번 기타 약정인데 기타 약정은 현업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타 약정이 특약이잖아요. 특약. 특약이라는 건 특별한 약속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한테 불리하면 계약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개업공개사가 나서가지고 뭐 이게 과실의 기속, 이달 월세는 누가 가질 건지 약정하셔야죠. 이런 말 했다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싸우다 계약 깨져요. 예를 들면 잔금을 15일날 치르면 그달 월세가 월말에 들어오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월세가 100만 원 들어오는 게 있으면 이게 누가 할 건지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지나간 거는 매도인이 가지면 되고 아직 남은 기간은 매수인이 가지면 되죠. 근데 매도일이 속한 달의 차임은 매도인이 가지기로 한다 또는 매수인이 가지기로 한다. 특약은 할 수 있다고요. 굳이 자기들이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개업공개사는. 이런 것 때문에 계약 깨진다고 괜히 한 사람 편들다가 계약서 이게 써봐야 쓰는 거지. 계약서 쓰고 돈까지 지급돼야 되지. 돈 지급돼도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는 깨질 수 있는데 미리 저도 계약되기 전에 이게 중개보수 받으면 어디 쓸 건지부터 생각하니까 계약 잘 안 되더라고요. 돈 들어와 봐야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매도인 담보 책임인데 법정 책임, 무과실 책임입니다. 계약서에 미기재되어도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강행 규정은 아니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또 민법에 보면 미리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뭐 이중매매를 하면 배임죄 성립하고요. 은행 융자를 빼먹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런 거는 담보책임 당연히 져야 되죠.
이게 6개월 안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잔금 치르고 나서도 6개월 안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 현업에서는 가급적이면 미리 그 계약 잔금 치르기 전에,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어려운 게 이 다가구 통매매 하니까 거기는 세입자들이 한 20명 가까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한 집에. 근데 그 사람 밤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동시에 20명이 그 집에 다 거주할 시간은 거의 뭐 밤 12시 넘어서나 있을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항상 밤에 밤늦게 12시에 남의 집에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리 그 매도인한테 인적사항 다 달라고 해가지고, 개업공개사가 주장하면 안 주는데 매수인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그럼 계약 안 하겠다고 하는데 안 그러면, 그럼 달라고 해가지고 미리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잔금 치르기 전에, 주인 바뀌기 전에. 바뀌고 나서 만약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 6개월 안에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는 있지만 골치 아프잖아요. 심지어 전기 다막 깨졌다고 하자 해달라들 그런 거야.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뭐 주인이 해줘도 되고 아니면 개업공개사가 해줘도 돈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뭐 빗물이 새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거에. 그래서 미리 좀 그 잔금 치르기 전에 하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괜히 매도인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 법정 해제, 약정 해제, 어떻게 하면 해제하겠다 이런 걸 뭐 특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조세공과금의 부담. 세금은 6월 1일 날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재산세, 종부세 다 내야 되죠? 재산세 2번 내잖아요. 지금 뭐 7월 달에 한번 내고 9월 달에 한번 내고 2번 내죠? 근데 얼마? 20만 원 밑으로는 20만 원이에요? 바뀐 것 같은데 작년에는 50인가? 작년에 10만 원에서 지금 2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20만 원이죠. 20만 원 이하? 미만이에요? 이하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미만인지 이하인지. 이하인 것 같은데 20만 원. 20만 원까지면 20만 원 이하죠. 일시불로. 네. 세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 어떤 분 보니까 인터넷에 등기법도 어렵다는 분이 있지만 세법도 어렵다는 분이 의외로 많기는 하더라고. 세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너무 투자를 안 해서 그래. 계속 수업만 들으면, 세법은 수업만 들어도 제가 나무 과목을 뭐 수업만 들어도 된다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공부할 때는 그랬다고. 저도 수업 들었으니까 수업만 들으니까 세법은 점수 나오던데. 근데 보통 분들이 16문제 나온다고 그냥 등한시 하다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수업 들으면 세법 딱 비교를 하면은 도표 한 장으로 비교를 해도 계속 암기해야 되잖아요. 세율 같은 거는 뭐 세율을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할 수 없고 암기 해도 좀 전에 20만 원 이런 건 암기해야 되지 뭐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20만 원 왜 3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닌지. 어떤 분이 인터넷에 보니까 그래놨더라고. 보유세를 왜 내야 되는지, 한 채 있는데 왜 내야 되는지, 종부세 내는 건 이해되는데 재산세 왜 내는지 좀 설명 좀 해주라 이렇게 하던데 그런 거는 저 논문이나 아니면 대학원 시험이나 이런 데 논술형으로 쓰면 되겠죠. 우리 시험에는 그런 거 안 나와. 이유를 묻지는 않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보유세는 재산세가 50분의 1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낮은 편이라고. 우리나라는 심지어 자동차세하고 비교해도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랜저 한 대 6천만 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세금 60만 원 나와요. 자동차세가. 근데 재산 6억짜리 가지고 있어도 60만 원 안 나와요. 그러면 그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조세 형평성에. 근데도 지금 자기가 집 한 채 지금 뭐 7억짜리인가 가지고 있는데 왜 세금 내야 되냐 저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왜 내야 되냐고 물으니까. 어쨌든 우리 시험에는 왜 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취지를 묻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취지를 묻는 게 많이 나왔죠. 윤리 왜 도덕을 지켜야 되는가 그냥 그런 거 나왔는데 요즘은 그런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세금은 법률의 그래서 만약에 이 판례도 있죠. 세금이 농어가주택이라서 1.1%밖에 안 나온다 했어요. 취득세를. 근데 고가주택이 해가지고 한 3%인가 얼마 나와가지고 10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1,100만 원 나왔다고 세금이 1,000만 원 더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판례를 개략적인 걸 말씀드리는데 그 1,000만 원 손해배상 해달라고 네가 설명 분명히 100만 원 나온다 했는데 지금 1,100만 원 나왔으니까 1,000만 원 물어내라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고요.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판례는 없다고요. 책임은. 왜냐하면
교육공개사가 설명하고 안 하고에 따라 세금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조세법률주의에서 법률의 규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공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불척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확인 설명 위반으로 과태료 등을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거는 뭐 행정청에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겠죠. 확인 설명 잘못했으니까. 그렇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도 잘 해야 되겠죠. 과태료 받는 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은 해야 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환지처분을 받아보니까 만약에 간보율이 80%면 100제곱미터인데 20제곱미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간보율이 80%라면. 그 100제곱미터라고 설명 듣고 샀는데 사보니까 환지처분 받아보니까 2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그래도 역시 80제곱미터 물을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당연히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상례이므로 그 다음에 뭐 공과금 이런 거는 인도일 기준으로 요즘은 뭐 아파트 같은 거 전기세, 뭐 수도세 이런 거 다 말하니까 이사 간다 하니까 관리사무소에 하고 가스 이야기하면 다 와서 자기들이 알아서 다 정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매매 비용. 매매 비용은 균분입니다. 균분. 매매 비용은 균분이다. 균분이 있고 각각이 있습니다. 각각. 균분은 매매 비용, 청량 비용이나 감정평가 비용은 균분. 그 다음에 포상금. 다음 주에 문제 있습니다. 포상금. 계산하는 거 있습니다. 계산하는 거. 2인 이상이 다음 주에 공동으로 신고한 겁니다.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이죠, 균분? 둘이 왔으면 다음 주에 이게 둘이 와서 균분하는 거, 계산하는 거 있어요? 쉬워요. 간단하게 내놨는데도 거의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중개보수는 쌍방 각각. 근데 현실적으로 뭐 현업에서는 청량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거의. 청량하자고 하면 매수인이 그럼 네 돈 들여가지고 네가 하든지 이렇게 하지 그 매수인이 부담해 줄 테니까 청량해라 이렇게는 개인 간의 거래는 잘 안 하죠. 이제 아주 뭐 크고 면적이 넓고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청량할 수도 있겠죠. 조건, 기한 등 있으면은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의 약정은 가급적이면 현업에서는 개업공개사가 자청해서 뭐 특약합시다 이런 말을 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자, 7번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계약서에도 확인설명서에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 외의 서류에는 개업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나머지 서류에는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도 안 한다고요. 계약서에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외의 모든 서류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 138페이지 임대차 계약서 기재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 우리 법에 임대차 계약서라는 말은 없고 그냥 거래 계약서라고 되어 있어요. 거래 계약서에는 매매 계약서, 교환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모두 다 거래 계약서죠. 따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안 나왔고요. 다만 그 9번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아파트. 옛날에 특별수선 충당금, 지금은 장기수선 충당금.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요즘은 이게 공법 시험 범위에 빠졌겠네요. 주택법. 옛날에는 시험에 나왔는데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주택법에서 빠졌죠. 이 부분은. 그래서 주택법이 공법에서 최고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내용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7문제 나오니까 공부할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이게 옛날에는 이런 게 출제됐어요. 장기수선 충당금 이런 게. 지금은 안 들어봤죠. 공법에서.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노후화되는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사용검사 받고 나서 1년 후부터 냅니다. 처음에 입주하고 1년간은 안 내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1년 지나서부터 내죠.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상 잘못을, 하자보수보증금은 나오죠. 주택법에 안 나오나요? 그것도 관리니까 안 나오네.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넘어갔나 보네요. 어쨌든 그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는 공사상 잘못을 담보하기 위한 게 하자보수보증금이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금액이 장기수선 충당금인데, 아파트 관리비 낼 때 냈던 거 나중에 세입자 이사 나갈 때 주인한테 받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장기수선 충당금.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같은 거, 세입자 상가임대차인 경우에는 권리금은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지 주인이 권리금 내준다는 뜻은 아니죠. 이 권리금 같은 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에는 상가임대차는 권리금,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 충당금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또 원룸 같은 거 이런 거는 보니까 청소비도 받고요, 예치금도 받아요. 무보증 월세인 경우는 2달 월세를 받는다고 처음에. 그래가지고 뭐 만약에 고장내고 이렇게 하면 다 수리비 같은 거 다 공제하고 내주더라고요. 페트, 애완견 키우는 거, 일본에는 그게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임대료가 2배 비싸요. 애완견 키우면, 월세가. 그래도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지금 서울도 있더라고요. 애완견 키우는 전용 원룸. 저한테 수업 듣는 분도 여자분 혼자 개 키우는데, 15만원 청소비도 주기로 했다더라고요. 자기가 미리 약정했던 이사 갈 때 청소비 15만원. 보통 청소비 한 5만원 받거든요. 그래서 애완견 키우면 더 청소하기가 더 힘드니까 돈 더 많이 받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앞으로 아마 그런 빌딩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애완견 키우는. 왜냐면 결혼을 안 하니까 심심하니까 애완견은 하고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애완견이 뭐 바늘 먹었다고 300만 원 수술했더라고. 다른 학원에서 수업 듣는데, 남자분인데 총각인데 걔 수술하는데 300만 원 들었대요. 자, 그 다음에 6번 거래 유형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이런 것들은 시험에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9번 아까 이중매매하면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중도금까지 받고 또 다른 데 팔아먹으면.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 금인계약서입니다. 140페이지 금인계약서. 계약서 금인받는 거,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계약서 금인제도가. 왜냐하면 2006년부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돼가지고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계약서 금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인받는 일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자, 140페이지. 이건 등기법에서도 나오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니까 맨 위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매매, 교환, 증여, 이 세 가지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이거 금인받는 게 이 세 가지하고, 그 다음에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거 금인받아야 됩니다. 근데 1번은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개와 친하지 않습니다.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중개와 친하면서 금인받는 것은 교환밖에 없는데, 저는 아직까지 교환 중개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교환 가치가 있으면 교환을 안 하고 그냥 팔고 다시 사죠. 도저히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교환을 하니까 나중에 교환 중개하면 사고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금인을 받아보긴 했습니다. 옛날에. 왜냐하면 2006년 되기 전에 저는 거래를 했으니까 그때는 금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금인 받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요.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에 금인 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금인을 받은 계약서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된다.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가 읍면동장입니다. 읍면동장에게 금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양가로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필정을 받은 경우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거래 허가 받은 경우에도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 받은 경우에도 토지 거래 허가 받은 경우에도 금인이 의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양가로 3번 금인 안 받는 것 경매, 공매, 수용,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 토지거래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금인 대상이 아닙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도 아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 허가 대상 전부 아닙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기억해 보니까 승여계약이나 교환계약은 금인을 받아야 되지만 임대차는 금인받지 않는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인락조서도 금인받아야 된다. 입주권,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도 금인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이런 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아닌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정 받으면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주택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을 적용받는 것은 금인 대상이 아니겠죠. 그러나 만약에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분양권이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면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29호, 29세대까지는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잖아요. 30호.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하면 주로 아파트 분양권을 의미하잖아요.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금인 안 받습니다. 양가로 4번 금인 신청 절차입니다. 동그라미 1번 금인 신청 시 제출 서류입니다. 동그라미 기역 원본 한 부, 그 다음에 사본 두 부를 해서 총 3부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본 한 부는 돌려주고 사본 두 부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한 부는 보관하고 한 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디귿에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분을 더 제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금인 신청자는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금인계약서 필요적 대상인데요. 아까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인 신청자는 개업공개사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데 지금은 요청이 있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41페이지 동그라미 4번 금인기관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장이다. 동그라미 니은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금인 신청이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 공무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법에는 등기관이라고 바뀌었는데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이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적용되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등기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공무원은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신청서 부본의 송부와 함께 등기신청서의 사본 한 통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양가로 5번 전매시 금인신청입니다.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즉 중간 생략 등기하면 그 밑에 박스 가운데 보면 맨 밑에 탈세 목적인 경우 탈법 목적에 한해서 3년 이하의 전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탈세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왼쪽 맨 오른쪽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쌍무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이라고 하면 잔금일이죠.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37번에 있나요? 60일이 37번에 있어요? 자, 37번 찾아보겠습니다. (37번에) 60일이 있는데 1번이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죠?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 1번, 2번은 계약일로부터고 3번, 4번은 잔금일로부터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오늘 문제 없나요? 외국인이 오늘 없으면 다음 주에 문제 있어요. 외국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하고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얼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매매라고 되어 있죠. 매매 이외에 교환이나 승여 계약인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에서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약일로부터.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교환이나 승여계약이 특례가 적용되고 매매는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환이나 승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할 필요 없고 외국인만 특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요?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일입니다. 3번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이 쉽게 말하면 잔금일이잖아요.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 안 하면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1000분의 20. 1000분의 20이 따지고 보면 2%죠? 취득세는 표준세율이 4%고요. 여기에 5배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걸 옛날에는 등록세 5배 이하 과태료라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취득록세를 합해버렸잖아요. 취득세로. 그래서 지금은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1000분의 20 곱하기 5배 이하 과태료라고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면. 4번 취득세 납부 60일 이내죠. 60일 이내.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납부 60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까지 했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이 중요한데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여기에서 시험에 4문제, 실무가 이 뒤에 부분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뒤에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실무 시험에 나오는 게 반드시 나오는 게 매수 신청 대리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경공매 반대로 뒤에서부터 보고 있어요. 경매 주로 경매에서 나오죠. 공매는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여기까지 4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실무가. 그 다음에 지금 또 남아있는 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과 분묘기지권 또는 뭐 법정지상권까지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조금 전에 했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경매가 2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작년에 그래서 한 5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실무에서. 원래 실무가 12문제 나온다고 돼 있어요. 30% 내외. 근데 실무인지 법령인지 구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전속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이런 거는 확인 설명 이런 거는 법령에도 나오고 실무에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애매하니까 특히 1번부터 4번은 반드시 나오니까 중요하다고. 이제 지금 남은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142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